한국의 살인사건 21번째 사건입니다. 저희가 원래 지명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그 사건 이름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거여동 밀실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밀실은 사실 엄연히 아니어서 거여동 여고 동창생 살인 사건. 뭐 그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거여동 여고 동창 살인 사건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 뭐 최초의 밀실 사건으로 알려진 건 맞아요. 밀실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통제돼서 봉쇄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범행했다는 소리잖아요. 뭐 유명한 밀실 살인 사건은 지금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 그런 거는 진짜 밀실 살인 사건이에요.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정말 이거 감 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 이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분석해 보면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개요만 좀 빨리 설명드릴게요. 2003년 네. 12월 29일 오후 7시입니다. 네. 34살 먹은 남편이 이제 집으로 왔어요. 퇴근해서 그 초인종 눌렀죠. 자기 그 아파트인데 7층짜리 아파트예요. 눌렀는데 그 도저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 또 열쇠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열어주다 보니까 열쇠를 그러니까 안 이제 챙겨갔나 아내가 애 둘을 키우고 있고 애들이 어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있다 열어줬던 모양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평상시에 그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수시로 자기 집에 와가지고 들락거리면서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가족같이 지내는 자기 아내의 여고 동창 그 여성이 있어요. 이모 씨라고 31살 먹은 그 여성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내가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 집사람이 문을 안 열어준다. 이거 혹시 뭐 좀 어떻게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오더니 자기도 몇 번 벨 누르고 하더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복도 쪽으로 가가지고 작은 방 창문으로 손을 쓱 집어넣더니 거기에 걸려있는 가방을 꺼내요. 그러니까 복도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거죠. 네, 아파트를 보면 이게 창문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방범창 이렇게 그 네. 사이에서 딱 창문을 열었는데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여고 동창 이 여자 이모 씨는 평소에 그 문은 열려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열고 그 가방을 꺼내 가지고 가방 속에서 아파트 키를 꺼내요. 네. 그래서 문을 이제 열죠. 열쇠를 찾아갖고 열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그 현장 상황이 이제 난장판인 거죠. 살인 사건 이제 보는 거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빨랫줄이죠. 네. 빨랫줄에 그 이제 아내분이 이제 목이 메어 있는 상태가 있었고요. 이 큰 아들이 이제 3살짜리였는데 큰 아들은 보자기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썼는데 목이 이제 졸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막내딸이 10개월이었는데요. 그 아이는 이제 비닐봉투에 질식사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남편이 처음 봤을 때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작은 방과 거실 이 경계에 있는 그 문 틈 사이로 그 위로 넘어온 거예요. 이 주황색 빨랫줄이. 네. 그 빨랫줄이 넘어와서 아내의 목을 감고 있고 아내는 치마를 뒤집어 쓴 상태였어요. 치마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작은 방하고 거실 틈 사이에 그 문 위쪽으로, 그러니까 목을 잡아 쪼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작은 방 안쪽에서 잡아당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줄이 넘어와 가지고 치마를 덮어 쓴 채 목이 졸려서 사망해 있는 아내가 있었고, 바로 이제 그 옆에는 10달 된 10개월 된 딸이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사망해, 질식사죠. 그리고 작은 방으로 그 방으로 또 갔더니 3살짜리 아들 같은 경우는 보자기로 만드는 끈으로 이 졸려서 교살된 상태로 이 발견된 거예요. 그 주변에는 막 옷가지 하고 뭐 이런 걸로 막 널브러져 가지고 엉망진창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봤을 때 그 모든 장면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처음에는 이게 타살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점이, 일단 첫 번째는 목이 이제 메어져 있다 보니까 혹시 그 지금은 동반자살이란 표현을 안 하고 뭐
자녀 살해 후 뭐 부모 자살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형태로 봤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볼 때는 일단은 아내의 뭐 아마 경찰이 제일 먼저 가서 조사했던 건 손톱일 거예요. 그렇죠? 네. 손톱이겠죠? 네.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됐다고 그러면 버둥거리면서 상대방을 긁는다든지 반항한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항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타살인 경우나 목에 걸리면 이렇게 손을 넣거나 아니, 하는 그러니까 잡죠. 네, 잡지 예. 한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이 없이 반항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장 상황은요. 창문은 닫혀 있죠. 네. 즉 말하면 방범 창살 같은 것도 훼손이 안 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황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파트는 7층이니까 더더군다나 누가 날라오거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겉보기에는 적어도 이건 와이프가 아내가 먼저 애들을 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항은 같은 게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던 거예요. 네. 경찰이.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감식을 하는데 이때 수사관이 근데 아무래도 뭔가 그러니까 정황상 우리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는데 형사분들 보면 감이 있으시잖아요. 뭔가 촉이 오거나. 근데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첫 번째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자녀,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너무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이 이제 형사분들이 좀 걸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자살일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현장 상황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염 교수님 이 경우라면 아내가 자식들을 먼저 살해하고 나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적어도 유서 정도는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유서 없는 경우도 많아요, 교수님. 유서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이제 보자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 오는 경우에는 제가 본 케이스는 유서가 없어요. 우울증이었다면 네, 특히 이제 자녀를 한꺼번에 다 살해하고 그 과거에 이제 뭐 안양에 그 모텔 자녀 3명 살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유서가 거의 없어요. 없고 그냥 내가 우울하니까 이 아이들 내가 죽으면 고생하니까 일단 애들 먼저 보내고 나도 갔으면 간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유서에 대한 좀 경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이렇게 경제적인 실패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진짜 정상적인 사고책에서 생활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살을 자녀하고 이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에는 유서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땐 이 여자분이 당시엔 되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건 맞아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유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갑자기 돌발. 그렇죠. 이 경우라면 네. 이 여성분이 우울증도 없었고요. 예, 부부 관계도 병증이 아주 원만했다는 거예요. 원만했으니까. 그랬다면 적어도 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유서 정도는 나와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유서 없었어요. 우울장애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사건들의 대부분 이제 그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자녀를 보통 방에다가 그러니까 데려다 놔요. 눕혀놓거나 근데 이처럼 살해한 형태로 그냥 두는 경우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을 우울증이 극단적으로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봤던 모든 케이스들도 아이들을 가지런히 눕혀놓거나 아이들을 살해할 때도 보통은 액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아이들 둘이 뭐 비닐봉지도 씌우고 언론에 나온 데에 그냥 목을 조르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엄마가 살해를 했다면 이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그게 맞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의 복사본인 아이들이 너무 분신. 미우니까 얘네들을 대체 공격이라 리플레이스먼트 해갖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이 리플레이싱 어택이 아닌 상황 만약에 맞다면 남편하고 관계가 되게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온 상태에서 아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면 이거 자체가 논리 구조가 안 맞거든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형사들이 그걸 간파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두 가지 봤을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저항은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고요. 물리적인 거. 타살이라면 저항은이 없다는 게 이상하니까 자살로 봤는데 그렇다면 자살로 본다면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을 먼저 살해해도 걔들을 잘 침대에 눕힌다든지 가지런히 정리를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네. 아무리 그 아이를 먼저 죽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부분 없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남편을 대체로 해서 공격을 했다면 부부 관계가 나빠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닌 그건 거예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앞뒤가 타살도 아니다. 분명히 타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살도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애매한 거죠. 경찰 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층이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타살이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네. 그러면 이 경우는 문을 안에서 잠근 상태에서 있었다면 면식범밖에 없죠. 그래서 CCTV 수사부터 일단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CCTV를 엘리베이터에 아마 유일하게 CCTV가 있었나 봐요. 네. 그걸 확인을 했더니 당일날 오후 한 3시경에 7층에 이 그 문 열어준 그 여고동창 이모 씨가 예,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을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선 거죠. 참고인 조사죠. 그때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은 자기 동창을 같이 발견하고 나서 누구보다도 슬퍼했고 울었고 장례식 치를 때까지 난리가 났었던 여성이에요. 끝까지 그 남편을 위로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여고 동창생 때문에 더 눈물바다를 이뤘다고 그래요. 아, 저렇게 친구가 죽고 나서 슬퍼하는구나.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이모 씨는 결혼 안 했어요. 혼자서 그 인근에 있는 동네 그 바로 옆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혼자서 이렇게 이 결혼한 그 통창하고 그 집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늘 가서 어울리다가 저렇게 죽고 나니까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그 여성 때문에 울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부검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사망 추정 시간은 안 나온 상태고 현재는 다만 오후 3시에 그 7층에서 내린 게 그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을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담당 형사가. 사실은 이제 그 담당 형사 어떤 형태로는 제가 좀 연결을 해서 알아봤거든요. 간접적으로. 그 담당 형사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엄마가 살해하고 본인이 이 목을 맸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아이들을 살해한 방식이 지나치게 잔인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건 엄마의 행동은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 형사가. 저는 그 형사의 촉이랄까 경험이랄까 하여튼 그 식견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은 듭니다. 사건을 그러니까 현장을 보는 눈도 있었지만 또한 참고인 사람을 보는 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참고인 조사를 왔을 때 그 참고인의 그 이 씨의 행동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범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굳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포인트가 하나였어요. 손을 이렇게 계속 감추는 왼쪽 손을 계속 감추는 행동들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염 교수님 사실은 염 교수님이나 내가 담당 형사였다면 여기서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자 외부 침입한 흔적 없죠. 아이들 잔인하게 죽은 걸로 봐서는 절대 자살은 아니죠. 네. 그럼 타살인데 타살이라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여자 맞아요. 나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여자를 참고인으로 데려다 놓고 조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때 형사는 눈이 번쩍번쩍했을 거예요. 참고인으로 동창생 갖다 놓고 조사하면서 이미 머릿속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조사했으리라고 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여성의 이거 조사받기도 바빠요. 일반 형사들 똑딱거리기도 바쁘다고. 그 앞에 있는 참고인 여성이 자꾸 그 저 왼손 자꾸 이게 소매 속으로 이렇게 자꾸 집어넣는 거를 딱 그 일순간에 파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꾸 이 여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왼손을 여기 이거를 자꾸 소매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형사가 잠깐만요. 그 손 좀 봅시다. 그 손을 딱 보니까 왼손 손등에 이렇게 일자로 줄이가 있는 멍은 들기 직전에 줄이가 있는 그런 그 손등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줄자국 상처죠. 그 네. 손등하고 손가락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됐어요. 네,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래서, 안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형사가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상처 어떻게 난 거냐고 했더니 이 첫 번째는 아 그냥 화장실을 내가 뭐 고치다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줄이 생겼다 다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사가 꼬치꼬치 물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 경우는요. 그 손등에 난 거 왜 생긴 거 그 상처입니까? 아 이거요. 제가 우리 집 화장실이 망가져가지고요. 화장실 고치는 과정에서 난 거예요. 그래요? 그거 조서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어디 고쳤어요? 화장실. 그 고치는 화장실 따지죠. 형사가 눈으로 반드시 봐야 되죠. 네. 근데 고친 게 없었어요. 화장실. 그때부터 추궁이 시작된 거예요. 당신 손등에 난 건 줄자국이고 그 줄자국이 화장실 고치지도 않은데 왜 화장실 고치는데 고치면서 다쳤다고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추궁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집을 뒤진 겁니다. 근데 그 집을 뒤지면서 결정적인 증거물이 나오죠. 네. 페트병입니다. 맞습니다. 페트병을 잘랐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설명한 걸로는 왜 페트병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페트병을 사용한 게 아까 목이 이렇게 졸려서 뒤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빨랫줄 이렇게 문 사이로. 근데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그 자국을 이제 잡아당긴 자국을 안 남기기 위해서 페트병을 쪼개서 거기 올려놓은 거죠. 이게요. 일반적인 문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죠. 이렇게 각이 져 있죠. 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빨랫줄을 놓고 목을 건 다음에 안쪽에서 빨랫줄을 잡아 다니면 이 각진 부위에서 멈춰가지고 안 돼요. 효율적으로. 이게 페트병을 씌워놓으면 이 각진 부분에 위에 페트병을 동그랗게 씌워놓고 거기서 잡아당기게 되면 미끈미끈하니까 편하죠. 네. 위에 자국도 안 나고 그다음에 이 각진 부분에 이 줄이 올라오다가 걸릴 일도 없고. 네. 나는 이거를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무슨 전과자도 아니잖아요. 네.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구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페트병과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게 이 여자가 일기장 메모에다가 그거는 네. 당일날 발견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화장실 검사하고 페트병 발견한 것까지가 1차입니다. 아, 네. 그 이후에 이 여자가 자백하죠. 이제 화장실 고친 거, 그다음에 페트병 잘라놓은 거,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문턱 위에 가가지고 페트병 그 가루 있을 거예요. 국가수에 의뢰해가지고 본다면 그런 페트병에 재질하고 대조할 거니까 어차피 이 여자가 이제 불었죠. 그리고 다시 경찰이 가서 재차 수색을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일기장이 발견되는데 그 일기장에는 어떻게 범행 수법을 이제 아마 그 염 교수님 얘기한 건 조금 이따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그런 수법을 연구했을까. 그다음에 도구를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떻게 매달하고 이렇게 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그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그게 6개월 전에 쓴 일기장입니다. 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를?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떠들어야 되는데 그 지금 수사 자료 내용상에서는 그 동기부터 좀 봐야 돼요. 자꾸 이제 그 과정상에 보면 과정의 잔혹함이 자꾸 나오는데 교수님 항상 그 강의하실 때도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좀 앞에 당겨서 얘기를 하면 현재 동기상으로 여자친구, 그러니까 옛날에 동창이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그 꼬라지가 미워가지고 죽이려 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관상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치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좀 이따 분석 더 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외 원인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아이들 잔혹하게 왜 그러면 애한테 이모 하는 엄청 네. 좋아했대잖아요. 네. 그런 자기 자식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의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리고 이 도구도 설계 도면까지 그릴 정도로 사전에 준비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강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칼을 어떻게 찌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들이받고 하는 거 도면 그릴 정도면 쉽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도면까지 만들어 갖고 목을 어떻게 졸라서 교사를 할 거냐에 대해서 연구까지 했다는 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지금 가해자인 여성이 상당히 뭔가 다른 진짜 극단적인 요인, 그러니까 정신병 이외의 원인이 있다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과정상 이게 그 잔혹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아까 어떻게 그 설계 도면까지 그릴 수 있냐 말씀을 질문하셨을 때 이 답변은 동기를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 두 여고동창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동창이었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계속 꾸준히 같이 알고 지낸 게 아니라 2년 전 사고가 나기 2년 전에 인터넷에서 고교 동창들을 찾는 거기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년 전부터 이제 가까워지면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이 그 가해자죠. 이모 씨가 이 피해자 집에 찾아오면서 진짜 아이들도 이모 하고 달 따르고 남편하고도 같이 잘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절친이 이렇게 되면서 이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그 즈음에 그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I love school. I love school.
예, 거기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못 만나고 있다가 아이러브 스쿨에서 이제 그 서로 이게 저 연결이 돼가지고 인터넷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 동창 모임이 네, 그거 네,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교류가 시작됐는데 보통 한 주에 일주에 2번 내지 3번 이 피해자 죽은 여성이 이제 박 씨거든요. 네. 이 집에 이 드나들어서 애들도 이모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잘 따랐고 이제 아까 뭐 저 염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이 박 씨에 대한 어떤 질투심, 어떤 그 질투심이 이 범행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즉 말하면 사실은 본인은 현재 모습이 별거거든요. 혼자 살고 있고 결혼도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현재 모습하고 그 이 잘 살고 있는 동창 박 씨의 모습이 대비가 됐고 그리고 이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평상시에 박 씨가 사망한 박 씨가 자기를 그 무시하거나 뭐 이런 것 같다는 그런 열등감을 평소에 느꼈다고 그러고요. 누구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진술인가요? 이제 형사들이 이제 그 형사분들이? 당시에 네. 그렇게 이제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네. 그리고 이제 뭐 형사도 그 얘기는 합니다. 결정적인 거는 사망한 박 씨 남편에 대한 연정.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형사들은 그 당시 추정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을 몰살시킬 때는 그 가정에 원한이 없는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봤을 때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동창이 미워서 그 아이들까지 죽였다. 저는 죄송한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단정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빼앗을 게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집을 몰살시킬 때는 빼앗을 게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피해자인 동창이 뭐 돈이 많이 있었다던가 뭐 금덩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를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그 금을 훔쳐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타당하죠. 근데 이분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중산층이 별게 없거든요. 그냥 집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편하고 이 가해자인 분이 바람이 났다 이런 얘기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남편을 빼앗고 싶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빼앗을 게 있기는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이 아이는 내가 만들면 되는 거고 임신해서 결혼해서 내 같은 유부녀가 되면 되는데 이런 남편은 뭐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질러스 크라임이라고 질투에 의한 범죄가 이제 미국에서 가끔 이제 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남편을 빼앗기 위해서 그 부인하고 아이를 살해하는 추리소론이나 실제 사건들도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남편이 그 도화선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혀 행동 잘못하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너무 부인한테 잘하고 아이한테 잘하는데 당연히 부인한테 잘하면 부인의 친구도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받는 과정에서 친구하고 남편하고 같이 공유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친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여자친구만 없으면 내가 저걸 다 뺏어올 수 내가 있다.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냐. 제가 항상 저는 헛소리만 하는 가설 설정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전제를 까는 게 남편분은 문제 없어요. 그걸 전제를 깔고 남편의 다정한 모습 왜 그러면 일주일에 2-3-4번씩 갔으면 그게 가족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남편분도 그게 만약에 껄끄러웠으면 부인한테 야, 네 동창이지만 남인데 자꾸 들락날락하는 게 싫다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이 들락날락 했다는 것은 가족화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인의 여동생이나 자매로 봤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이제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런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얘 행위 자체가 나는 넌 꼴 보기 싶다. 얘네가 싹 제거를 하면 저 남편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특히 완전 범죄가 되면 자기는 무죄가 된다 하면 좀 다 끈떨어졌고 가장 친한 여성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부인 죽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망상적으로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본다는. 근데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복합적이긴 한데는 지금 저 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래 맞아요. 네. 가족만 없으면 저 남자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는 어떤 시기 질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중 여고 동창이라고 그랬잖아요. 학교를 그 같이 다니면서 본인이 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나보다 별 볼 일 없던 저 여고 동창은 저렇게 애들 낳고 남자하고 잘 사는데 나는 잘 나가던 나, 학교에서 잘 나가던 나, 압도적으로 잘 나가던 나는 별 볼 일 없이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것도 충분히 가설은 돼요. 근데 이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예 공식화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는 공식화되지 않는 얘기만 떠든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공식화된 네,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공식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할 계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다 그렇게 나온 거니까. 두 번째 제 가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가족을 몰살시켜 버리면 남편만 하나 딸랑 남잖아요. 이랬을 때 남편이 이 엄청난 상처로 인해서 거의 폐인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면 남편이 이럴 때 내가 따뜻한 온기로 접근을 해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방해물을 제거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사랑과 전쟁 버전이라 좀 너무 잔혹하긴 한데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하나 더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가설을 설정하면 남편이 나한테 안 나오는 게 남편이 너무 나한테 부인한테 잘하니까 이게 너무 미인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게 그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고통을 줄게. 그 고통이라는 거는 네가 사랑하는 부인이나 아이들 특히 아이를 죽이는 거가 너무 잔혹해요. 제가 볼 때는 요걸 놓고 봤을 때 여자친구가 미운 거보다는 남편이 미울 수 있는 가설도 제가 볼 때는 망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서 남편이 가장 아끼는 것을 파괴하는 심리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도 다 그렇게 가설이에요. 생각해요? 가설이에요. 옳다는 게 아니고요. 가설이에요. 원칙.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좀 놓자고요. 네. 예. 저는 약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피해자 박모 씨가 오히려 가해자 이 씨보다 잘 못 나가는 그러니까. 뭐 그냥 가해자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나는 한없이 자취방에서 일하는 사람 그냥 뭐 결혼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고 얘는 가정을 다 꾸리고 자상한 남편과 사는 사람인 거죠. 뭔가 위치에서 자기가 월등한 차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처음엔 질투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었는데 보다 보면은 여자의 질투라는 게 있는데 내가 뺏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뺏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이 아이의 위치를 바꾸고 아까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셨는데 내 위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저도 약간 교수님 말에 동조를 하는 게 살인까지 가려면 전 그 에너지가 정확한 목표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닌 거잖아요.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한다면 그 에너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질투라기보다 아니면 얘가 무시했다는 감정적인 차원보다는 무언가 획득하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그게 남편이다. 네, 저도 남편이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케이스들이 보다 보면 보통이 치정이라는 걸로 일단 다 가지만 상담을 해보고 면담을 하다 보면 이 치정에 더 가서 내가 뭔가 얻고 싶은 이 남자를 얻고 싶은 거예요. 보통 그 상대편 내가 얻고 싶은 남자의 상대 여자를 죽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도 죽이려고 했었어라고 하는데 절대 면담을 하다 보면 이 남자까지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이 남자를 갖고 싶기 위해서 그 여자를 죽이는 거지 이 남자한테 대한 미움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던 게 6개월 덕에 계획을 하잖아요. 이 여자만의 세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 덩어리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밀해지고 치밀해질수록 이것들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러면서 계획을 하면서 치밀해지면서 자기 안에 뭔가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을 것 같고 이걸 실현시키고 싶다는 욕구가 같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엄연히 얘기하다 보면 시점은 질투와 무시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인의 원동력까지 간 이유는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얻고자 하는 것과 자기의 계획을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 저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메시지가 나와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남편한테 이 여자가 보낸 메시지가 이런 게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 빨리 결혼했다. 이런 그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좋아했던 박 씨하고 얘기네요. 결혼한 것보다 네, 안 나랑 하고 했어야 있으면 되는데. 나하고 했을 텐데 네. 이런 얘기. 큰일 날 뻔했네. 예. 맞췄네. 그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기장을 나중에 또 분석을 해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 살인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죽을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애정도 표현했어요.
내 재산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재산은 그 남편한테 주고 싶다고 써놨어요. 일기장에. 그러니까 애정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쟁취하고자 한 어떤 그 목표가 남편이기는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이 분석한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견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잘 못 나가던 사람 학교 시절에 조금은 별 볼 일 없던 아이가 나보다 잘 나가는 거에 대한 시기 질투 같은 것도 일정 부분 분명히 어떤 촉발제 역할은 했을 것 같아요. 작용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그 남편을 쟁취하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기적 범죄나 질투적 범죄에 대해서 외국 문헌을 보면 연구하는 미국의 박사님들이 많으니까요. 보면 이게 상습성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기 질투하는 성격이 항상 계속 발현이 돼가지고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게 고가고 타이어를 펑크 낸다던가 몰래 키스를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나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제 그 음식에다 침을 뱉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러니까 잼 날리는 식으로 테러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 굵직한 범죄 있잖아요. 아주 큰 초대형 범죄를 사고 치는 게 아니고 스멀스멀 이제 뭐 남의 차도 기스냈다가 남의 집에 창문에 가고 불도 살짝 질렀다가 이렇게 다 큰 걸로 간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진화 과정을 거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는 진화 내용이 없잖아요. 뭐 없죠, 이거. 이전에 뭐 경미한 폭력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럼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그 이걸 진짜 쟁취해야겠다. 그냥 나는 뭐 내가 그 교도소를 가든 말든 관계없이 이걸 일단은 무조건 이제 일을 질르고 봐야겠다는 약간 망상적 사고에서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시다 마셨는데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자백 얘기가 아주 충격적이잖아요. 아예 딱 되니까 그래 내가 죽였어요. 뭐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며요. 그러면 시원하게 했다고 이 자백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어차피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백을 하는 게 하나고요. 절대 다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난 총살당해도 까딱없다 이런 식의 확신범 사상범들이 수준이죠. 예, 그거 사상 확신범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그 가해자가 사상 확신범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것보다는 이게 맞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편이라는 어떤 그 객체를 두고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싹 다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감히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망상적 사고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사했던 그 경찰관 이야기에 따르면 경찰에서 조사받고 송치되는 과정까지 그냥 입버릇처럼 늘 강조했던 거는 당신들은 이해 못하지만 당신들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죽은 박 씨가 정말 나보다 별 볼 일 없던 아이였어. 나보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는데 쟤는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답니다. 근데 네. 제가 면담할 때 그러니까 남자를 두고 상대 여성을 죽인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패턴들이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네. 진짜 왜 그녀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지만 쏙 빠져. 그녀는 나보다 10살이나 많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녀는 나보다 못생겼어. 나보다 한참 못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똑같은 말을 해요. 당신들은 이해 못하지만 그러니까. 나한테 다 이유가 있어. 라는 말을 정말 똑같은 패턴. 니들은 이해 못하지만 형사들한테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까지 해요. 밤에 있을 때 날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걔네들은 껍데기야.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그 남자는 나한테는 정말 진실이었고 걔네들은 그냥 사이드, 세컨드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여자보다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죽은 박 씨가 시댁 있잖아요. 박 씨 시댁이니까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어머니한테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했다. 내가 그 말을 들었다. 이 씨가 또 그런 얘기도 했대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나를 좋지 않게 그 얘기를 했다. 난 그 부분도 굉장히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근데? 그 얘기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 남편이 얘기했겠네요, 그럼. 뻔하잖아. 그건 남편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 이건 개연성이 99%죠.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우리가 뭐 여기서 딱 단정짓지는 아니, 말자고요. 그건 근데 아니고요. 네. 남편과 이 살해 이 씨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아니 저는 그거보다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자질구레한 말씀드리는 것보다 되게 친한 친구 같았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이 가해자가 있잖아요. 그 진술을 할 때 사실은 모티브는 제가 볼 땐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바람 폈다 이런 얘기 절대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착한 남편이에요. 그 모습만 해도 이게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여자분이 사상 확신범식으로 보이는 게 제 이게 유추로는 아 불쌍한 남자.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가지고 능력도 없고 옛날 나보다 찌질한 여자하고 살다가 애 둘을 연타로 나갔고 힘들게 돈 벌어갖고 다 갖다주는 불쌍한 남편인데 난 이 남자를 구제한 거다. 그 아이들도 제거하고 부인도 제거했기 때문에 나는 자백을 해서 극형을 받아도 까딱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윤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에도 남편의 그 남자에 대한 원망 없이 전부 다 전현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쟤가 나보다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그 중간에 낀 남성은 보호하는 식의 이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왜 전혀 여기에 관계 없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앞에 봤던 그 제가 저번에 취급했던 사건들하고 케이스가 이게 패턴이 비슷하지 않냐. 다만 이거는 이게 테러나 이런 게 아니고 살인까지 물가지고 몰살이기 때문에 아주 좀 끔찍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엄청 치밀한 것 같죠? 치밀해요. 일견 보면. 이 그 문틀 위에다가 페트병 놓을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치밀해요. 일견 보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엄청나게 허술해요. 자른 페트병을 자기 집에 보관하는 범죄자 없어요. 그거 굉장히 그 허술하고 그다음에 그 안 미끄러지겠다고 고무장갑 끼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살해 당시에 이 교사라면서 고무장갑 껴가지고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손에 밧줄 자국 난 거 아니에요. 전 여기서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됐었어요. 이 사람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적으로 치밀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무언가 치밀하거나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런 교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까지 만약 이걸 진짜 자살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했었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뒀어야 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살해하는 방법까지 그렇지. 분명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배치까지.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범죄라든지 어떤 사회적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뭔가 세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사람인 거지 정서적으로 누군가를 주고받아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무언가를 해야 됐다는 이런 사회적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서 공감 이런 것들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살해 계획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또 아니, 들었어요. 허술해요. 분명히 허술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몸무게를 놓고 이 손으로 잡아당기면 맨손으로 할 때 엄청 다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꼭 저 장갑을 낀다거나 뭐 저는 수사한 사람이니까 장갑을 낀다거나 목장갑 같은 걸 끼고 잡아당기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맨손은 자기 딴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고무장갑을 낀 거예요. 고무장갑을 끼면 얇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손에 자국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목장갑이나 튼튼한 장갑을 끼고 한다면 이런 거 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사실은 그 이 범행수법은 치밀한 것 같지만 생각한 거 잘 생각한 건 페트병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허술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 사람 그 이제 저 살해 그 어떤 경위는 잠깐 좀 풀어봐야 되죠. 경위 어떤 식으로 이제 살해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3시에 놀러 왔어요. 네.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이 여자가 더 낫나 봐요. 150만 원을 빌려주러 왔대요. 이 집에서 돈을 그러니까 염 교수님이 아까 잘 본 거예요. 가져갈 거는 여기 돈이 아니에요. 남편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이 당일날 와서 이 저 죽은 박 씨한테 150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재차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2번 방문한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아 이모 하고 애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박 씨한테 야 오늘 이벤트 한번 하자. 깜짝 쇼 한번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깜짝 쇼 그러니까 너는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깜짝 쇼 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그 3살 먹은 애를 작은 방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으로 데려가 가지고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거예요. 보자기 끈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죽여놓고도 그냥 조용히 나와가지고 이 죽은 박 씨한테 자 준비 다 됐다. 큰 아이는 작은 방에서 지금 저 준비 다 됐고 자 너 하면 돼. 너는 자 치마 머리에 들어올려. 그리고 눈 감어 눈 가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실 쪽에 유도한 다음에 자기는 미리 이 눈 이제 가린 다음에 작은 방에 가가지고 미리 만들어 놨던 그 주황색 빨랫줄을 올가미를 만들어 왔다고 그래요. 그거를 작은 방에서 거실 쪽으로 이렇게 페트병을 깔고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올가미 만든 상태에서 자, 그 죽은 박 씨는 치마 뒤집어 쓰고 눈 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는 이거 안고 있고 10개월 된 애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목을 걸고 올가미로 목을 걸고 방 안쪽에서 문턱을 저렇게 잡아당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0살짜리 아이를 10개월짜리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떨어지면 안 돼. 아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항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를 사용해 가지고 저 위 틀에다가 페트병 씌워서 방 안쪽에서 목을 걸어서 잡아 당기는 형태로 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성이 죽으니까 10살 먹은 10개월 된 딸도 이제 그때 현장 검증 재현할 때는 굉장히 이 불안에 떨고 불편해 하더래요. 그렇죠. 그 10개월짜리 딸 비닐봉지 씌우는 그 장면에서는 본인도 엄청 그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제정신에 돌아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10개월짜리 딸을 그 비닐봉지로 씌워서 조여놓고 살해한 다음에 그대로 근데 이것도 뭐 더 빼내지도 않았어요. 덮은 상태 놔두고 열쇠로 현관문 이제 잠근 다음에 안쪽으로 다시 그 평소에 습관 아는 거죠. 가방에 넣어서 복도 문 열어가지고 거기다 걸어놨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가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밀실 트릭이 완성된 거죠. 네. 더욱이 이 빨랫줄하고 보자기나 이런 범행 도구들은 다 집에서 피해자 집에서 사용하던 것들로 그러니까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 돈도 미리 빌려주고 6개월 전부터 범행 계획을 세우고 야 이건 진짜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편이 이거를 그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진심으로 감지 못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의혹이 가는 게 이게 감지를 못했다는 게 이런 부분이고 이게 교수님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원래 극형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럼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무기징역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무기징역이 나왔으면 감형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양형 변호사님 10명한테 물으면 다 사형인데 왕창 깎인 거거든요. 사형을 배제해 준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탄원서하고 탄원서 내용은 못 보겠지만 탄원서하고 그다음에 반성문을 썼다고 하는데 이 탄원서와 반성문을 가지고 아이 둘을 잔혹하게 죽인 것만 해도 저는 이건 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 엄마는 나중 문제고요. 근데 이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 그러면 판사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감형이 돼야 되는 극단적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울성 기질을 참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울성 기질이라고는 하는데 우울성 기질을 했다 하더라도 뭐 아예 진단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편하고의 관계성에서 남편의 어떤 우유부단함이 이 감형에 좀 참작 사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본다는 우리 얘기입니다. 영 교수님 남편 진짜 끝까지 물고 가시네. 얘기하죠 뭐 이거 남편하고 어떤 그 불륜 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그게 있어요. 정상 참작이 아마 조금 사유였을 것 같아요. 우울증도 좀 네. 작용을 했고요. 네. 불륜 관계가 있다라는 건 더 나쁜 건데 왜 사형에서 오히려 감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질투심 극단적. 나눠 갔잖아요. 비난의 정도를 남편하고 이 여성이 그 여성 살해한 여성이 오롯이 만약에 다 맞다면. 갖는 게 아니고 네. 비난의 정도를 일정 부분 이 남편 쪽에도 있다고 판단해서 약간은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이유가 합당화되는 요소가 좀 생기는 거예요. 약간은 합리화가 되는 거죠. 합리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약간은 참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터무니없이 이 세 사람을 죽인 거하고 그렇죠. 네. 이쪽 남편하고 어떤 불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범행한 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정의 여지라든지 어떤 비난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 뭐 보통 치정이라고 했을 때 살인의 그 단계를 나눌 때 치정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참작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김동성 선수 언론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범행하고 그 살인 어머니 전혀 살인하려- 관계없죠. 전혀 관계 없는데 그 한 5억 넘는 선물을 받아갖고 그걸 메꾸려고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선생님이 그 경우에 얘 형량이 아주 되게 낮게 나왔거든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엄마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겠다면 아주 큰 형이 나올 거예요. 살인미수니까. 예비 음모나 이렇게 되면. 근데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위해서 엄마의 돈을 뺏어야 됐다는 게 형량을 감경하거나 또는 엄마도 이제 탄원했잖아요. 우리 딸이 살짝 돌았나 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교수님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무조건 극형이에요. 세 사람을 죽였는데. 예, 거기다 아이 있잖아요. 깐난애기 죽인 거지 가만히 안 냅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비난의 정도가 이유가 일정 부분 뭐 그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지만 네, 네. 터무니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처럼 나쁜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일정 부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는 안 해도 이유는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또 교수님 보호자가 피보호자를 공격하는 맞아요. 거 이게 처벌 세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모 불렀으면 이게 직접적으로 봐주는 건 아니어도 보호자의 지위에 일정 부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을 중간에 살해하는 거랑 면식자가 살해하는 거랑 면식자를 더 나쁘게 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다 가중인데 무기징역으로 빠졌다면 이 여자가 진짜 맛이 가가지고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이 일부 인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일정 부분 뭐 네. 판사가 판결문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심정적으로 판사도 사람이에요. 그럼. 심정적으로 이제 뭐 이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이거는 2016년도에 개봉된 멜리스라는 영화 있어요. 그 보셨어요? 홍수아가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악녀로 이시로 나왔는데 그거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죠. 이거 멜리스가 이 거여동 사건 네, 그 소재로 한 모티브로 거예요. 만드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결국은 남편을 자신의 소유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지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질투, 시기, 불륜이 믹서된 어떤 그런 범죄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나중에 이 남자들이 절대 이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약간씩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조금씩 내가 뭔가에 씌였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점점 돌아오게 되거든요. 아마 재판 과정 중에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여지는 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심이나 2심이나서 점점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좀 해봐요. 이 사건은 이제 이게 끝나고 이 거여동 사건이 끝나고 나서 사실 경찰에서 의미 있는 이론 하나가 나오죠. 니플리 증후군. 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도 이거 범죄 이론이 좀 접목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진짜 주먹국으로 그냥 잡는 게 땡이고 기능공 비슷했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잡는 게 1번이고 오직하면 옛날에는 둘이 똑같이 있다가 부다닥 뛰어가가지고 수갑 먼저 채우는 놈이 잡은 거였어요. 맞아요. 예, 내 수갑으로 채웠으면 내가 잡은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제 쫓아다녔어도 아무리 그 꽝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경찰이 이제 그런 시스템을 밟아왔는데 서서히 범죄학이라는 어떤 그 용어가 이제 그 회자되고 경찰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이 니플리 증후군, 네. 니플리 증후군이 접목되기 시작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 저기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봐 설명드리는데 리플리 증후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형태의 얘는 허언증이고 허언증을 갖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리플리라는 그 주인공이 자기가 그 역할 대역을 한 사람이 부럽다 보니까 실제 리플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친구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즉 주변에 나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그 사람의 무언가를 빼앗으고자 하는 것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허언증만을 리플리로 아시는 분들은 또 김복진 교수님이 또 모르는 이론 얘기했다고 아니 하셔서 그거는 네, 아니에요. 설명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리플리는 남의 행복함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것도 리플리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허언증은 니플리 증후군을 안 봐요. 네. 니플리 증후군은 거짓말이 탈로 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거의 확신범 수준의 그러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근데 허언증은 늘 내 거짓말이 탈로 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일선 수사관들은 매듭을 짓거든요. 이 사례 니플리 증후군 사례 몇 가지 있어요. 신정아도
이주 신정아. 네.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하고 뭐 이 저 동국대 교수 임용되면서 지가 뭐 예일대 박사학위 받았다고. 근데 실제로 받았다고 본인이 막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거 있었고 48개 유명 대학교 다니면서 신입생 행세 하나 있었어요. 저 봤던. 저 MT에도 다 참석하고 수업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학교 학생이라고 착각하는. 동기들도 다 학번 애들도 다 그 친구가 학교 다닐 줄 알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 니플리 증후군 그렇게 좀 봤었고요. 이 사건은 뭐 결국 무기징역으로. 제가 좀 말씀드린 사회정의가 구현 제대로 안 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이렇게 이 잔인하게 세 사람을 정말 죽인 수법도 엄청 잔인하죠. 저는 그 10개월짜리 아이 생각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비닐봉지. 네, 아기가 얼마나 아팠어요. 난 사실 이 살해 방법도 네. 오늘 표현 안 해야 되지 하고 왔는데 얼떨결에 지금 얘기해 버렸는데요. 언론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이 살해예요. 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 공포감에 질렸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저는 나중에 뭐 남편분도 뭐 있지만 그 모든 자기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허망함과 그 후회스러움도 컸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접하면 사실 저는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야지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뺏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범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살인 사건은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